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의 시간에는 그 해당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 해당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그 특징과 조절점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시트르산 회로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한참 위에 적혀 있는데요. 자, TCA 회로, 구연산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 자,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거의 이 TCA 회로하고 시트르산 회로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을 해요. 그런데 구연산 회로와 크랩스 회로도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같은 용어니까요. 자, 이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간다. 어디에서 돌아가는가? 자, 미토콘드리아 내강이라고 했죠. 드물게는 세포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강 이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르산 회로는 CO2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CO2로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피르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 물질이기 때문에 자, CO2, 여기 또 CO2, 여기 또 CO2 이렇게 탄소가 3개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CO2가 CO2를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자, 최종적인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요 밑에 게 이제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요 삼탄소 화합물을 완전히 분해하기 때문에 TCA를 거치게 되면 탄소가 3개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3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NADH가 4개가 나오죠. 자, 수능이나 어떠한 시험들 수능이나 어떠한 시험들은 이 NADH라는 것과 H 플러스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4개의 NADH 더하기 4H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의 시험 문제들은 NADH 하나만 얘기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같이 붙여요. 그럼 같이 붙이게 되면 NADH라는 분자 하나하고 H 플러스가 붙게 되면 NADH2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H가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더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4개의 NADH가 나오고 1개의 FADH2가 나오고 1개의 ATP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TCA 회로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이 4가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CO2도 나오고 NADH도 나오고 FADH2도 나오고 ATP도 나오죠. 그때 CO2는 내 몸에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건 밖으로 버려버릴 거고요. NADH와 FADH2, ATP를 이용을 해요. 우리 몸이요. 그때 ATP는 내가 쓰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 NADH와 FADH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걸로 전달이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 그럼 산화적 인산화에서 이 분자들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TCA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ATP를 얘기했을 때 얘들을 ATP로 환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그러니까 당장은 TCA 회로에서 얘를 만드는 것이고 얘들은 산화적 인산화라는 걸 거쳐야지만이 ATP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CA를 통해서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ATP를 1개 만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로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게 피르부산을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포도당은 6탄소 화합물이니까 피르부산이 몇 개가 된다고요? 해당 과정 거치면 2개가 됐었잖아요. 그럼 그 2개의 피르부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쪼개져서 피르부산 2개가 TCA를 돌아갈 때에는 ATP 몇 개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야 돼요? 2개 만들어낸다고 하셔야 돼요. 2개. 그런 것이지 NADH와 FADH2가 만드는 ATP를 환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과정을 쭉 적어 놓았는데 과정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아세틸코에이라는 분자가 되면서 여기 이제 아세틸코에이라는 2탄소 화합물이죠. 얘가 되면서 CO2가 빠져나갑니다.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요. 그때 NADH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살초산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시트르산이 되는데 얘가 4탄소 화합물이고 얘가 2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옥살초산인 4탄소 화합물과 아세틸코에이 2탄소 화합물이 만나서 6탄소 화합물인 시트르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 것은
외우면 좋긴 좋습니다만, 물론 좋죠. 좋아요. 이걸 다 외우면은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다 맞출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거의 얘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 이 과정까지는 100%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100%.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피로부산이 아세테이코에가 될 때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오고, 아세테이코에가 옥살수산과 만나서 시트르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시트르산. 그럼 시트르산은 육탄소화물이기 때문에 빙글 돌아오면 이산화탄소가 몇 개 빠져나간다고요? 2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2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탄소가 4개짜리인 옥살수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빙글 돌아갈 때 NADH가 3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그죠? 3개 나오죠. FADH2가 1개 나오죠. ATP가 1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TP가 1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춰가지고요. 아래 적어준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들 다 외우면 물론 좋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위에 거는 꼭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코에로 될 때 이산탄소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NADH가 하나 나오고요. 그러면 아세틸코에는 옥살수산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옥살수산과 만나게 되면 육탄소화물인 시트르산이 되는 거죠. 그럼 시트르산이 다시 회로를 돌아서 옥살수산이 될 때, 사탄소화물을 다시 만들 때 NADH가 3분자, FADH2가 1분자, ATP가 1분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CA를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ATP를 1개를 만들었고, 그걸 쓰는 거예요. 피로부산부터 얘기한다면 ATP를 1개 만들었죠. 그럼 NADH 4개와 FADH2 1개는 산화적 인산화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산화적 인산화에서 그 다음 단계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TCA 회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어요. TCA 회로는 어디에서 회로한다고요? 여러분? 앞에 거 정리한 거예요. 적으실 필요 없어요. 앞에 거 정리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적어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반응은 뭐였어요? 전체 반응.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었고요. 얘가 쪼개지면은 3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왔고, 4개의 NADH라는 분자가 나왔고, 1개의 FADH2라는 분자가 나왔고, 1개의 ATP라는 분자가 나왔죠. CO2는 밖으로 버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 몸 밖으로 버리죠. 그 다음 NADH, FADH2는 산화적 인산화에 쓰고, ATP라고 하는 것은 직접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죠, 조건. 조건은 뭐예요? 산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TCA로는 산소를 직접 소모하지 않지만 산화적 인산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무산소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요 시트르산 회로라는 것도 이제 다룰 거고요.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것도 다룰 것이고, 곧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는, 산화가 일어나는 베타 산화 과정이라는 것도 다룰 텐데, 이거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다 돌아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전체 반응이 뭔지, 그 다음 조건이 뭔지, 이런 것들을 탁 캐치를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내용이죠. NADH라는 분자로 거의 출제합니다만, NADH2로 낼 때도 있고, 어떤 시험 문제들은요, NADH 더하기 H 플러스 출제하는 시험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거의 NADH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지, 혹시나, 다르게 냈을 때 맞출 수 있죠. 자, 우리 이건 교재에 있는 그림이네요. 교재에 있는 그림은 분자 구조까지 적어놨는데, 분자 구조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죠?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될 때 CO2가 빠져나가고 NADH 하나 나옵니다. 그죠? 자, 아세틸코에가 옥살산과 만날 때 시트르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육탄소화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삥 돌아가지고요. 옥살수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산화탄소가 2개가 빠져나온다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NADH가 3개가 나오고요. 3개가 나오고요. FADH2가 1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ATP가 1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개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CA 회로라는 것을 봤어요. TCA 회로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러분,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네, 미토콘드리아예요. 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피로부산이 들어와서요. 이 피로부산이 들어와서 CO2로 쪼개졌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CO2로 쪼개지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ATP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NADH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FADH2라는 것도 만들어졌죠. 자, 피로부산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때 그 피로부산 다음 단계에 있는 게 뭐죠? 아세틸코에이. 그죠?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것 다음 단계는 것은 아세틸코에이였어요. 이 피로부산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자가 쪼개진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들어있는 그 포도당이 쪼개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방이라는 거 있죠. 지방. 그때 중성지방에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방산이라고 하는 애가 내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팔미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소 16개짜리 분자. 자, 이 지방산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지방산은 들어와서요. 이게 탄소가 16개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아세틸코에이로 쪼개지게 되는데 아세틸코에이 몇 개 될까요? 8개가 되겠죠.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2개짜리니까 8개가 되거든요.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분자로부터 또다시 TCA 회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CO2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이와 같이 지방도 전부 다 CO2로 더 쪼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CO2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총 16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건 TCA 회로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역시 이러한 NADH와 FADH2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역시 NADH와 FADH2가 만들어져요. 뭐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뀐 다음에 ATP, NADH, FADH2를 만들었는데 얘는 아세틸코에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8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임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이 상당히 좋은 에너지원이죠.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지방이 상당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런 애들을 가지고 ATP는 바로 쓰면 되지만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예, 산화적 인산화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소를 소모하면서 이런 분자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자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가지고 만들 때 그때 다량의 ATP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반응이 유용한 반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럼 이 산화적 인산화에 산소를 쓰기 때문에 이 산화적 인산화에서 산소를 쓰기 때문에 이 피로부산을 TCA로에 집어넣어서 반응하는 것이나 또는 지방산을 쓰는 요 베타산화 과정, 이게 베타산화 과정인데 요 베타산화 과정을 하는 것이나 이건 TCA로죠. 이것도 TCA로고요.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죠. 제가 아까 산소가 필요한 반응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요, 야,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하는데 유산소 운동해야 돼.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왜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해요. 산화적 인산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과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화학섬투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과 화학섬투적 인산화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전달계와 화학섬투 인산화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자전달계는 말 그대로 전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이고요. 화학섬투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인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이용해서 마치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삼투적으로 이동시켜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섬투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가요?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안 가죠.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자에 대한 얘기 할 때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의 그 전자인데 그 전자를 주고받는 것을 하는 것이 전자전달계. 화학섬투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ATP를 만드는 과정인데 ATP를 만들 때 화학섬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섬투 인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용어가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ATP를 만드는 과정, 그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ATP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TP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 잠시만요. 이게 네,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여러분 그 교재 노트를 보게 되면 ATP 생성 과정에 대한 얘기가 뒤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죠. ATP 생성 과정. 이 내용으로 할게요. 5번 ATP 생성 과정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세포에서 ATP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화학섬 인산화 방법이 있어요. 산화적 인산화 이거 X 하시고 이거 잘못 적은 거니까 X 하시고 화학섬투적 인산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섬 인산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섬투적 인산화의 한 종류가 산화적 인산화고,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 안에 화학섬투적 인산화가 있고, 또 뒤에 가보면은 광합성 단계에서 화학섬투적 인산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ATP를 만들 때 특정한 기질, 얘가 이제 기질이에요. 얘가 기질이고, 얘가 이제 효소를 표현한 겁니다. 효소. 자, 그러면 이 효소가 기질에 있는 인상기를 떼다가 ADP에 붙입니다. 그럼 이제 ATP가 만들어지죠. 이 기질은 그대로 여기 기질이 된 거고요. 여기 기질은 그대로 기질이 된 거고, 여기 붙어있던 인상기가 ATP에 붙은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분자에 붙어있던 인상기를, 기질에 붙어있던 인상기를 ADP에 옮겨서 붙여주면 이것을 우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해요. 기질 수준 인산화. 자, 반면에 화학섬투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H 플러스 농도 기울기라는 것과 하나는 ATP 합성요소라고 하는 것에 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화학섬투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H 플러스의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H 플러스의 기울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H 플러스의 기울기를 형성시켜주는 애가 바로 이 전자전달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 플러스의 기울기를 형성시켜주는 애가 바로 전자전달계예요. 그러니까 전자전달계가 없으면 H 플러스가 기울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주사기에다가 H 플러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짜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를까? 원래는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생체 내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를 펌프질 해가지고요. 한 방에 이동시킵니다. 그럼 펌프질을 하니까
H+ 농도가 위쪽에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그림은 사실은 이제 화학성 인산화의 그림이 아니라 전자전달기를 합하는 그림이고요. 이 뒤쪽에 있는 그림이 화학성 인산화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 대한 그림이 화학성 인산화에 대한 그림인데 H+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 이제 ATP 합성요소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거든요. 얘가 누구예요? ATP 합성요소입니다. ATP 합성 요소예요. ATP 합성요소라고 하는 것은 F0라는 부분과 F1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F0라고 하는 부분은 H+ 채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H+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채널이니까 H+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F0 부분이고요. F1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TP, 말 그대로 합성, ATP 합성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가 통과에 내려갈 때 F1 부분에서 ATP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ATP 만들죠? 만드는 방식을 보게 되면 ADP와 PY, 즉 ADP라는 분자와 무기인산이에요. 인오르가닉 포스페이트 약어입니다. 인오르가닉 포스페이트 약어. 무기인산을 합쳐가지고요. ATP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위에 것과는 방식이 다르죠. 이것은 어떠한 기질에 붙어있던 인산기를 떼다가 붙여가지고요. ATP 만드는 것이고 얘는 무기인산을 바로 ADP에 붙이는 방식인데 그 받칠 때 ATP 합성소라고 를 통해 가지고요. 수소 이온의 기울기를 이용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화학 삼투적 인산화인 거죠. 화학 삼투적 인산화. 자, 이러한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의 기울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소 이온의 기울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얘들이에요. 전자전달계. 전자전달계는 수소 이온의 기울기를 만들 때 H+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럼 수소 이온의 기울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ATP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자전달계와 이러한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서로 짝이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짝물림 기작이라고 부릅니다. 짝물림 기작. 얘하고 얘가 짝이 물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짝이라는 게 뭐예요? 왜 짝 물려 있다고 할까요? 얘가 돌아가야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얘가 돌아가야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도 같습니다. 즉 얘가 H+ 위로 올려줘야지만이 H+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ATP 만들어요.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H+를 아래로 내려줘야만이 전자전달계가 다시 위로 올릴 수 있죠. H+가 순환하는 거죠.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짝이 물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짝이 물려 있다는 것은 얘가 안 들어가면요. 얘가 안 들어가면요. 얘도 안 들어가요. 얘가 안 들어가면요. 얘도 안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둘이 같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둘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산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산가리? 들어봤죠? 그거 우리 먹으면 죽는 독극물이잖아요. 청산가리는 이 전자전달계를 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자가 전달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전자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멈추니까 H+가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H+ 아래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ATP를 못 만들기 때문에 죽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짝물림이 깨져 있다면 빗짝물림 기작이라고 한다는 거죠. 빗짝물림이란 건 뭐냐면 얘는 잘 돌아가요. 얘는 잘 돌아가는데 얘는 안 돌아가요. 그건 짝물림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빗짝물림 기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빗짝물림 기작을 일으키는 것은 H+라고 하는 물질이 다른 물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었을 때 우리가 빗짝물림 기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DNP라는 물질이에요. 다이나이트로페놀이라는 물질인데 DNP라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H+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내려보내지 않아도 H+를 얘가 내려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만 갖고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NP라는 물질은 빗짝물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청산가리를 쓰게 되면 청산가리는 전자전달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얘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건 독극물이에요. 빗짝물림 기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올리고마이신도 마찬가지. 올리고마이신이라는 물질은 이쪽을 억제하는데 결국 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짝이 물려있는 가운데 산화적 인산을 억제하는 물질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그렇게까지 심오한 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을 아시고 특징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산화적 인산으로 갈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자, 산화적 인산화로 갈 거예요.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과 화학 삼투적 인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은 짝에 물려 있다고 그랬고요. 그럼 전자전달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애들은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라는
단백질 복합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이에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시토크롬 C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전자연달계예요.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 거기에 유비퀴논과 시토크롬 이런 애들이 전자연달계입니다. 그럼 전자연달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에너지를 발생시키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H+를 펌프질하는 것. 즉 H+가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공간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 이 부분을 이동시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전자를 전달할 때 전자를 누구냐면 자 NADH와 FADH2입니다. 자 NADH와 FADH2라고 하는 분자가 TCA를 통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럼 TCA를 통해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가 전자를 줘요. 전자를 지금 주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전자를 주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NADH가 준 전자는 1번과 유비퀴논. 자, 이거 그 그림을 잘 따라가 보세요. 1번과 유비퀴논, 3번 시토크롬 C, 4번 그리고 전자가 요 산소에게 전자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NADH라고 하는 분자는 전자를 주는 애고요. 전자를 받는 애는 산소입니다. 전자의 최종 수용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전자를 얘가 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겁니다. 자, 세포흡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은 요 산소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면에 만약에 FADH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자를 주는 게 되면 FADH2로부터 전자가 2개가 나오는데 얘는 2번을 통해서 유비퀴논으로 갑니다. 2번을 통해서 유비퀴논, 그 다음에 3번, 4번 다시 산소에 가는 겁니다. 즉 FADH2를 쓰게 된다면 1번으로 가지 않고 2번으로 가는 게 특징이죠. 2번 유비퀴논, 그 다음 3번 시토크롬 C, 4번 산소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로가 두 가지가 있죠.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H+ 펌프질하는 것은 1번 복합체와 3번과 4번이 하게 돼 있어요. 1번과 3번과 4번. H+의 펌프. H+를 위로 올리는 것.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전달하면서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죠. 즉 NADH는 에너지가 많은 분자, 높은 분자예요. 산소는 에너지가 적은 분자, 낮은 분자고요. 그럼 에너지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떨어지는데 마치 물이 높은 데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수력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H+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H+를 막강강원에 농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공유자는 NADH, 전자의 수요자는 산소, 발생하는 것은 물이죠. FADH2가 전자의 공유자일 때 산소가 전자의 역시 수요자입니다. 그때 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H+가 펌프질되어서 막강원에 농축된다. NADH 분자를 쓸 때에는 1번과 3번과 4번을 통해서 H+를 펌프질하니까 3개의 H+가 농축되고 FADH2를 전자의 공유자로 쓰게 되면 3번과 4번에서만 H+를 펌프질하기 때문에 H+가 2개가 펌프질되는 겁니다. 즉 H+를 더욱더 크게 농축시킬 수 있는 것은 NADH죠. FADH2가 아니라 NADH가 더 높은 농도로 H+를 농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H+를 화학산소 인산화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ATP 합성원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F0 부분에서 채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F1 부분에서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H+가 통과해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ATP 만들어낼 텐데 NADH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낼 때와 FADH2를 가지고 ATP 만들어낼 때 차이가 있게 되죠. NADH를 가지고 만들 때 ATP를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생각하게 되면 NADH라고 하는 것을 전자의 공유자로 쓰게 되면 ATP가 총 3개가 만들어지는데 FADH2를 가지고 전자의 공유자로 쓰게 되면 ATP가 2개만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 사실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포질 바깥에 해당 가정이죠. 해당 가정. 해당 가정에서 NADH가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서 NADH가 2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 해당 가정에서 만든 NADH는 전자만을 집어넣어서 결국 TCA 회로 쪽에 돌리는 것과 똑같이 FADH나 NADH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해당 가정에 만들어진 NADH가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간에서는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NADH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근육에서의 미토콘드리아는 FADH2를 만들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지면 똑같이 전자를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ATP를 만드는 과정에 같이 쓰이긴 해요. 그런데 개수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즉 ATP 개수가 약간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과정이었죠. 자, 이거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NADH를 가지고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오게 되면 ATP는 총 3개입니다. FADH2를 가지고 산화적 인산화를 돌리게 되면 ATP는 총 2개입니다. H 플러스의 펌프질하는 것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NADH는 3개, FADH2는 2개였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더 줄어요. 0.5개씩. 왜냐하면 수소이온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문자를 이동하는 2차 능동송에도 쓰이기 때문에 ATP 합성소가 다 쓰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H 플러스가 농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H 플러스의 농축을 ATP 합성소가 다 쓰지 못합니다. 이 H 플러스를 다른 쪽에서도 활용하는 거예요. 2차 능동송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개수가 줄어서 실제 값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시험에 이용하는 그 상황을 물어본다. 즉 실제 값이 왜 이렇게 떨어져 이걸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우리는 약간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의 공여자 NADH와 FADH2. 여기 숙신산을 적어놓은 이유는 실제로는 숙신산이 2번 복합체에 들어가면서 2번 복합체 안에 있는 숙신산 탈수소 효소가 FADH2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숙신산이라고 적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FADH2라고 적지 않고 숙신산을 적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둘은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숙신산이라고 하는 것이 FADH2를 만든다. 이거 살짝 묶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잠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TCA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TCA로죠. 숙신산이라고 하는 애가 푸마르산일 때 FADH2가 만들어지죠. 그죠? 숙신산이 푸마르산일 때 FADH2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이 산화적 인산화하는 과정에서 FADH2를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실제로 이 FADH2는 2번 복합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있어요. 2번 복합체 안에서. 그럼 2번 복합체 안에 누가 있냐면 숙신산을 푸마르산으로 바꾸는 숙신산 탈수소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숙신산이 전자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숙신산이 들어가면서 푸마르산 될 때 그때 FADH2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전자 공유자는 NADH이거나 FADH2 또는 숙신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의 수용체, 당연히 산소죠. 산소가 필요한 이유죠. 산화적 인산에 산소가 필요한 이유. 전자의 수용자가 산소기 때문에. 자, 전자연자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것은 누구예요? NADH. 그 다음 여기 누가 있어요? 1번 복합체. 여기 누가 있어요? 유비퀴논이 있겠죠. 유비퀴논. 자, 3번 복합체 여기 누가 있어요? 시토크롬 C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복합체. 그럼 산소예요. 전자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거죠. 자, FADH2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2번 복합체 전자라면 그 다음 유비퀴논으로 가죠. 그 다음 3번 시토크롬 C, 4번 복합체, 그 다음 산소에게 전자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수소이온의 농축에 의해서 ATP 만들어진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산화환원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적어놨는데 전자를 주면은요 산화가 되는 거죠. NADH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받는 것은 환원되는 겁니다. 그럼 NADH가 산화가 되면 1번 복합체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1번 복합체가 산화가 되면 유비퀴논이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NADH가 산화가 되면 산소가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럼 산소가 환원이 되면 물이 됐습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라는 표현은 산화를 시키는 물질, 환원을 시키는 물질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NADH가 산화됨으로써 1번 복합체를 환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NADH는 환원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환원제. 반면에 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환원이 됐는데 자기가 환원이 될 때 상대방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산화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동이 되시면 산소는 산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는 산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편해요. 산소가 산화제다. 사실 거기서 온 것 같거든요. 산소는 산화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화력이 크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ATP 에이즈, ATP 합성요소라고 하는 애를 봤죠. H 플러스 채널의 역할을 한다. F0 부분이었습니다.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양성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막강공원의 pH가 낮아요. 막강공원의 pH가 낮습니다, 여러분. 내강 쪽의 pH가 오히려 높습니다. pH가 낮으니까 pH가 낮다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pH가 낮다는 것은 H 농도 기울기가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막강 공간으로부터 내강 쪽으로 ATP를 이동을 하면서 ATP를 만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ATP 합성의 기능 F1 부분이 갖고 있었죠. F1 부분. F0 부분은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H 플러스가 실제 통과할 때는요, 이걸 빙글빙글 돌리듯이 통과시키거든요. 이 채널이라는 게 빙글빙글 돌아요. 실린더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린더 돌아가서 돌아갈 때 그때 ATP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운동 에너지가 결국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자, 양성자 이동하는 경우에만 ATP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를 pH가 7짜리 용액에다 집어넣었다가 pH 5짜리 용액에 집어넣게 되면 pH가 안쪽에 pH 7을 전부 다 만들었었으니까 안쪽에 pH가 7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바깥쪽은 pH 5니까 농도 기울기, 즉 수소이온의 기울기가 생기죠. pH가 낮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바깥쪽에 H 농도가 높고 안쪽에 H 농도 기울기가 낮은 그 기울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ATP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전자전달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화학섬유 인산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걸 내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지 생체 내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짝 물려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전자전달기가 수소이온의 펌프질을 막강 공간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ATP 합성요소가 ATP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짝이 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죠. 짝 물림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ATP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놓으시고요. 우리 시험은 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과정만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리고마이신 ATP 합성요소 억제제예요. F0 부분을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F0 부분을 억제하게 되면 전자가 중지되죠. 왜요? 짝이 물려 있으니까요. 나머지 내용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나머지 내용 다 아실 필요 없고 전자력도 억제된다. 그리고 ATP도 못 만들고 전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왜요? 짝이 물려 있으니까요. 자, 전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해당 과정과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ATP가 몇 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38개 ATP 만든다고 해요. 포도당 한 분자가 38개 ATP 만든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NADH라고 하는 분자는 ATP를 3개 만들게 되어 있고 FAD2라고 하는 분자는 ATP를 2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TCA로에서 만들어진 ATP를 계산해 보게 되면 피르부산 한 분자는 NADH를 4개 만들고 FAD를 3개 만들고 ATP를 1개 만들어요. 그럼 이 ATP는 그냥 1개가 만들어진 것인데 FADH2는 2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가지고요. 2개가 되었고요. NADH는 3개 ATP 만드는 거니까 4 곱하기 3을 해가지고 12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12개에다가 2개에다가 1개를 더하는 거니까 총 15개가 되죠. 그래서 최대로 피르부산에 15개 ATP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피르부산이 15개 ATP 만드는 거니까 여기 해당 과정에서는 피르부산 2개 만들었었는데 곱하기 15를 해가지고요. 30개 ATP 만든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NADH 이 분자는요. 지금 세포질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2번과 3번은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것은 세포질에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라는 그 분자가 3개씩 ATP 만들면 6개의 ATP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2개의 ATP는 그냥 해당 과정에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38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당 한 분자는 최대 38개 ATP 만들 수가 있다. 어디서요? 간세포에서요. 간세포. 자, 그런데 근육에서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근육 3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전자 왕복계를 통해서 전자가 FAD에게 전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FADH2가 되는 거예요. 즉 포도당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NADH를 만들었는데 이 NADH 전자가 전자 왕복계를 통해 전달이 될 때 FAD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NAD 플러스에게 전달되었다면 NADH를 만들면서
NADH를 만들면서 3개의 ATP 만들 텐데 FAD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FADH2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FADH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FADH 만들어지게 되면 ATP가 한 개씩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NADH 2개니까 2개가 줄어들어요. 그 결과 36개 ATP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36개 ATP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30개 또는 32개를 만든다. 자, 왜냐면 양성제 농도 기울기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2차 농도 중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맨 마지막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요 두 번째 것까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지는 ATP 개수가 36개가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 상당히 이건 중요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ATP 만들어진 과정도 다 얘기했고요. 빗장물리기작도 얘기 다 했었죠. 빗장물리기작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청산가리이기 때문에 빗장물리기작 아니에요. 이거는 빗장물리기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빗장물리기작이 아니에요. 전자전달이 안 되면 ATP 합성도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짝이 물려있죠. 근데 얘는 DNP는 달랐어요. DNP는 막강 공간에 H 플러스를 잡아서 내막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랬죠. 수소연의 길기가 사라져요. 그럼 전자전달기는 원활히 작동하게 되는데 ATP 합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짝이 물려있는 게 깨졌죠. 전자전달기는 잘 들어가고 있는데 ATP 합성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빗장물리기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빗장물리기작. 오케이?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뭐에게? 전자전달기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전자전달기 그림입니다. NADH라는 분자가 전자를 전달하죠. 또는 FADH라는 분자가 전자를 전달하죠. 1번 복합체를 통해 가지고요. 유비퀴논 통해 가지고요. 3번 통해 가지고요. 시토크롬 C 통해 가지고 4번 통해서요. 산소에게 전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FADH2 또는 숙신산이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되면 2번 복합체 그 다음 유비퀴논 3번 복합체 시토크롬 C 4번 복합체 산소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1번과 3번과 4번 복합체가 수소이온을 펌프하게 되는 거고 그럼 수소이온들이 다시 ATP 합성을 통해 가지고 아래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F0라는 것과 F1이라는 부분이 있죠. F1 부분은 회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전자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H 플러스 들어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빙글빙글 도는 이 회전력에 의해서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F1 부분이 그래서 ATP 만드는 겁니다. 그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짝이 물려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세요? 이 두 가지 과정이 짝이 물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짝이 물려 있기 때문에 청산가리를 처리해서 이 4분목합체 적재하게 되면 청산가리에서 이 4분목합체 적재하게 되는데 청산가리를 통해서 4분목합체 적재하게 되면 전자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전자전달이 멈추게 되는 거니까 ATP 합성도 멈추게 되는 거죠. 올리고마이신을 처리해가지고 F0 부분을 억제를 한단 말이죠. 올리고마이신이 F0 부분을 억제하게 되면 얘도 들어가지 않지만 얘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H 플러스가 내려와야 올라가게 생기는 건데 내려오지 못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멈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짝이 물려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DNP라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 얘기였어요. DNP라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DNP를 통해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DNP를 통해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돌아가지 않는데 얘는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DNP라는 걸 처리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와서 얘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것만 돌아가니까 빗장물리기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였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가 있을 때의 과정을 가지고요.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TCA 회로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TCA 회로 그 다음 베타산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봤습니다. 베타산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봤어요. 자,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때는요. 전자전달계 시스템과 화학산소 인산화를 같이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가 없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포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세포 내로 들어와서 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잘못 적혔죠. 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럼 피로 부상이 됐는데 얘가 산소가 풍부할 때에는 시트르산 회로, 즉 TCA 회로 하고요. 요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별로 없어요. 부족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젖산 발효, 효모의 경우에는 에탄올 발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없을 때에는 발효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발효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거냐? 당연히 오른쪽이 더 효율적이에요. 산소가 풍부할 때에는 ATP를 36개 또는 38개 만든다고 그랬죠. 즉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ATP는 총 2개인데 이쪽 TC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는
34개 또는 36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합하면 36개 또는 38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는 ATP가 2개 만들어지는데 젖산 발효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ATP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0이에요.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럼 똑같이 포당 한 분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ATP를 36개 또는 38개를 만든 것과 ATP를 2개를 만든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 반응이에요? 당연히 생명체에게서는 오른쪽이 유리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숨쉬기를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오른쪽과 같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과 같은 반응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숨을 쉬지 않는 과정에서는 발효라는 것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산소가 없을 때에는 포도당을 아주 많이 분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ATP를 우리가 많이 써야 하는데 지금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ATP가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ATP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려면 포도당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갈 때에는 해당 과정이 상당히 촉진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해당 과정의 촉진은 ATP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고 그랬고 왼쪽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ATP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과정이 촉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발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발효라고 하는 것은 무산소 과정에서 해당 과정만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젖산 발효라고 하는 것은 동물 근육에서 일어나는 발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물제표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당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뭐가 만들어져요? NADH와 피루부산과 ATP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ATP를 우리면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세포질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발효라고 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세포질에 일어나죠. 자, 그림 보세요. 발효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피루부산을 안 받아요. 야, 피루부산 주지 마. 산소가 없으니까.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피루부산이 NADH로부터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를 받아요. 그럼 젖산이 되죠. 젖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줬기 때문에 NAD 플러스와 H 플러스가 되니까 다시 해당 과정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젖산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밖으로 버리죠. 이건 밖으로 버려버리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해당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발효라고 하는 과정이 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재생하는 과정인 거죠. 이걸 재생하는 거예요. 이걸 재생을 해야 해당 과정에 들어가니까 사실 저걸 재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도당이라는 분자는 ATP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얘를 쪼개니까 피루부산 됐잖아요. 아, 이거 필요 없구나. 버리기 전에 NADH에 있는 전자를 받아서 그 다음 젖산을 만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ATP가 2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 과정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만 산소가 없을 때에는 이걸 통해서만이라도 ATP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모라든지 일부 식물, 진핵생물의 균계라든지 일부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에탄올 발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에탄올 발효에서는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NADH와 피루부산과 2개 ATP가 되면 이 2개 ATP는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 피루부산 2개의 분자를 이산탄소를 빼내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2개짜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 밖으로 버릴 때 에탄올을 만들어서 버립니다. 즉 NADH가 전자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받는 애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 전자를 받는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 전자를 받는 겁니다. 달라요. 그죠? 지금 젖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에탄올이 되면서 밖으로 이제 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얘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버리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NAD 플러스와 H 플러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들을 다시 해당 과정에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 발효라고 하는 것은 효모라든지 식물 등이 갖고 있는 발효 과정인데 산소가 부족한 과정 속에서는 에탄올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돌릴 수 있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재생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재생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얘들을 재생하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우리 이건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피루부산을 바꾼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전자의 수여자가 되어가지고요.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 공급될 수가 있는 거죠. ATP를 만든 다음에 이건 다시 써가지고요. 다시 공급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갖추는 것이 젖산 발효예요. 반면에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피리부산으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 만들어지죠. 그것은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 거 체크하시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2탄소 화합물이 되죠. 피리부산 3탄소 화합물이고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NADH 전자를 받아가지고요. 뭐가 돼요?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그럼 NAD 플러스를 다시 해당 과정 공급하는 거죠.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게 되면 이건 쓰는 거고요. 쓰게 되면 ATP가 됐을 때 다시 얘를 공급하는 모습으로 해당 과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식물 내에서 산소가 다시 공급이 되게 되면 이것은 초산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초산발효라고 불러요. 초산발효입니다. 초산발효라고 하는 것은 식초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산발효는 이화 과정의 한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전부 다 이화 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TCA로, 산화적 인산화, 베타산화 과정, 발효라는 것들을 쭉 봤는데 전부 다 뭐예요? 이화 작용이에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떠한 조절점과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산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응들 정리하십시오. 해당 과정 TCA 회로 TCA로를 이제 쪼개면 피르부산 산화 과정과 TCA로 쪼갤 수 있어요. 피르부산이 아세트코에게 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산화적인 산화. 그 다음 베타산화 과정. 그 다음 발효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발효가 젖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 초산 발효. 이렇게 봤는데 얘들이 각각 세포의 어느 장소에 일어나고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절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산물을 만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용어들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G단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